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다 팩트 폭격기 유튜버 퓨처 크립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1번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1번 리플마니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케네디님 오늘 1등 하셨네요. 리플마니아님, 네, WK님 반갑습니다. 방송을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고, 다름이 아니고 요즘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끔씩 재택근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활용해서 가끔씩은 이렇게 긴급하게 또 방송을 시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합동방송도 했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막시머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들리신다고 하니까 뉴스 소식은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고 중요한 차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 구간의 레벨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사인데요. 리서치를 통해서 본다면 1분기 뎁 거래량이 전년 대비 82.2%나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일단 잠시만요. 기능 좀 키겠습니다. 이전에 예전에 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뎁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기반에 만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이제 블록체인 뎁이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아시는 코인 중에 이더리움과 뭐 트론, 그리고 이오스, 뭐 각종 있고, 또 클레이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외국에 싱가포르에서 상장한 이제 클레이튼도 있죠. 이건 이제 카카오톡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지난 1분기 뎁 시장 내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82.2%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중 트론, 이더리움, 이오스 등 퍼블체인 기반의 대비 99.1%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사실 시가총액인 기준에 봐도 워낙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금 규모나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R&D나 그런 걸 또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어떤 거냐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 코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쓰임이, 사용처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 시장이 상용화가 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더 많은, 그러니까 암호화폐 플랫폼 기반에 만든 뎁을 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S10 이상 버전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리플 XRP 레저 1.5 0 버전 및 1.60 B1 버전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리플 산하 개발자 생태계 지원 자회사, 그러니까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이요. 1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XRP 레저 1.50 버전 및 1.60 B1 버전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전 버전의 버그 같은 거나 일부 기능을 수정하고 일부 신기능을 추가했다는 게 엑스프링의 측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XRP의 생태계에 관련된 자회사인 엑스프링이 점차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리플사가 진행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아직 지금 많이 내린 가격이죠. 근데 가격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린 게 제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자금이 급락을 하게 될 때는요, 다른 알트도 떨어지면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그와 달리 이번에 상승장 저점 대비 3K를 찍고 올라가주면서 또 리플도 상승했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은 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과 뭐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지, 사실 아직까지는 생태계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시장이
점차 파이가 커지게 되는 그 시점이 된다면 이 XRP에 대한 가격은 점차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오영님, 2,00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오영님, 좀 사실 오영님을 또 오영님도 저희 애청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나 뵐 때마다 애청자분들 뵙게 된다면 정말 너무 반가워요. 일단 정말 후원 진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000회가 넘고 3,000회가 넘어도 오영님이 후원해주신 금액은 정말 이 조회수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네. 복지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리플 아니야님 오셨네요. 네. 또 이제 에버그린님과 에버블랙님의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또 두 가지 성격의 다른 채널이죠. 많은 구독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보그라츠에서 정부 연계 암호화폐 지갑을 필요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국민들은 정부와 연계가 가능하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방안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정부가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솔루션은 이걸로 하면 노란 딱지가 보니까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국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다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 이 말은 뭐냐?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시황들이 많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요 치킨 매장에 사람이 배달을 안 해주고 로봇이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약간 가상공간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또 웹상에서 또 이렇게 지금 유튜브처럼 대면하는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터지게 된다면 접촉이란 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요즘 보면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제공을 한다 하는데 제공할 때 오히려 보신다면 QR코드를 통해서 지급을 받기도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여파로 인해서 직접 가서 만약에 돈을 받게 된다면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기관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거기다가 이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금 이미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디지털.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암호화폐 지갑을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제가 전 영상이랑 전전 영상에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그런 연관성을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 지갑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암호화폐 지갑이 나올 거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수히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게 삼성 월렛이 되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래서 암호화폐 지금 제휴업체 디센트라는 곳과 또 이제 제휴를 하고 있고 아마 성장성이 나중에 추후에는 암호화폐 지갑의 메인 업체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의 우리가 지갑을 사서 쓰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지갑이 나중에는 더 보편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느 것을 볼 수 있냐. 뭐야 이거. 아니 리플 아니야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코인복제사님도 정말 후원 감사하고요. 네, K주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면요. 핸드폰의 발전을 본다면 이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팁인데 디자인은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요. 디자인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외형적으로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카메라 기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암호화폐 지갑이 있다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나중에 많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도 고객이 살 수 있게 그런 매료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고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수요를 발생을 시킬 것이라 보고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지갑 쪽에도 굉장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요. 미 경제교육재단에서 BCH를 기부금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일단 미국 자유주의적 경제 싱크탱크인 경제교육재단 이 비트코인 캐시를 통한 기부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또 미국의 교육재단이
암호화폐를 수용했다. 이걸 통해서 점차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는 파이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중,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분은 이 규제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를 뿐더러 가격이 하락하고 크게 상승한 것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그런 관점도 물론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생존하느냐, 죽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이 가격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거나 하락하고 버블이 꺼지는 그런 형상이 될 텐데 왼쪽에 대한 가능성이 많죠. 우상향, 그리고 추가로 상용화. 왜 그 근거에 대해서는 특근법뿐만 아니라 FATF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이 불법이고 도박이게 된다면 이것은 벌금형을 때리고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못 보내고 있죠. 오히려 세금을 내겠다고 해요. 가상자산이라 하지만 암호자산 또는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다음 내용은요. 비트코인 ATM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 기준이었나 그때 5,000대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7,544대.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XRP에 대한 관점도 좀 결합해서 말씀드리면요. ATM기를 설치가 점차 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현금을 ATM기에 넣고 계좌 송금을 하거나 또는 뭐 계좌에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화폐처럼 인출할 수 없어요. 대신에 송금, P2P 거래를 통해서 송금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이제 ATM기가 먹겠죠. 왜냐? 돈이 되니까 또 이제 ATM기를 차린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또 비트코인을 통해서 넣고 뭐 거래를 뭐 송금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하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리플사가 지금 얼마 전에 그 ATM기 관련 업체랑 제휴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리플의 목적은 세계 송금 브릿지잖아요. 송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있지만 물론 ATM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그만큼 리플사가 창출하는 이윤 그리고 이 ATM기 업체가 수수료를 먹는 이윤이 맞물려 간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엑스스프링이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XRP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코인과 거래할 수 있는 지금은 뭐 상용화가 아니고요. 연구진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면 이 지금 XRP 코인에 대한 게 수수료도 낮고 송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순환매, 그러니까 자금을 일단 순환매하는 과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또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XRP, 그러니까 리플사는 회사고 XRP는 코인이잖아요. 리플사는 또 얼마 전에 제가 팩트로 보여드린 게 이더리움과 또 제휴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더리움과 XRP가 제휴를 맺고 나중에 비트코인 ATM기도 더 상용화되고 비트코인과 XRP, 이 XRP가 개발한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지? 그 플랫폼 안에서 비트코인도 교환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교환할 수 있고 뭐 법정 통화, 피아트 머니까지 가능하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1대1로 채팅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영님, 리플 아니아님, 코인복지사님 정말 세 분 후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이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가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더 좋은 유익한 영상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차트적인 내용은 지금 구간이 가격대가 얼마냐? 아직 7,000불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7,086불 정도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린 구간 7.2K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까지 안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200불을 터치가 아니라 이 캔들이 이 7,200불 위에 온전히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윗꼬리를 남기게 된다면 다시 조정 장세로 될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첫 번째, 저는 사실 요번 주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요번 주로 말씀드리니까 이제 일요일이 지났어요. 일요일이 지났는데 변동성에 대한 건 조정에 대한 폭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격이 물론 우리가 봤을 땐 18만 원 올랐지만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지만 퍼센트율로 보셔야 돼요. 약 지금 2.2% 정도로 올랐죠. 반올림하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 약 15분 봉상에서는 이제 장대양봉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장대양봉으로 나오거든요.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다행히 일봉상에서는 볼벤 중심선 구간에서 안착을 해줬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2평 레벨을 깨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2% 올랐어요. 근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미비하다. 그러면 이게 상승의 발판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부를 본다면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오히려 윗꼬리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왜냐면 거래량이 커야 크게 오르는데, 왜냐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미비하게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2%를 올렸다? 그러면 뭔가 일단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 레벨과 저항 레벨을 본다면 만약에 7.2K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레벨에서 캔들을 형성해 준 다음에 안착을 해줬어요. 그리고 볼벤 중심선을 올라가 준 뒤에 단기적인 5일에서 7일선 그 구간을 깨지 않고 안착을 했었다. 그러면 나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번 주 내로 7.2K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락이 온다면 적어도 저번에 말씀드린 구간, 이거는 이제 4시간 봉으로 여러 개를 쪼개서 봤는데 또 이제 차트의 흐름이 또 이 구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정이 크게 온다면요. 1번 시나리오. 7.2K에서 사이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보통 내려간 구간에서 1차로는 6,800불이 돼요. 이 구간을 버텨주는 척하고 내려주게 된다면 6.4K 레벨부터 깨진다. 그러면 여기서 1차 6K 초반을 가거나 두 번째 2차 진짜 패닉셀을 나오게 된다면 5K 중후반 구간에서 5.9K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계속 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차트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아직까진 터진 게 아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지금 2% 상승률로 인해서 이건 차트가 매우 좋으니까 떡상 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직까지 양운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영의 값에서 이상으로 올라갔거나 그리고 RSI를 측면을 보면 당연히 매수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 RSI도 크게 오르지 않았죠. 보통 70에서 80이 과매수 구간인데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 사이의 레벨 중심값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볼벤이 일서님 일서님 정말 후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확대해서 본다면요, 차트는 우리가 보기에 15분봉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커 보여요. 근데 왜 제가 일단은 1봉으로 보냐, 이게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급등을 해준 건지 좀 더 보기가 편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조금씩 좁아지다가 이 파동에 대해서 장세가 시장의 방향을 이제 곧 결정을 지을 거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불변이, 그 근거는 다시 이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종의 교육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전 차트부터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건데, 이 구간상에서는 좁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 말은 넓어요. 변동성이 큽니다. 좁아요. 박스권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넓어져요. 큰 상승을 이어주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등락폭이 매우 크죠. 넓어지면서 굉장한 상승을 이끌어준 이게 이제 대상승장이죠. 그 뒤에 그렇게 좁아지지 않을 때 등락폭이 심하다가 넓어지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집니다. 그때 이 구간에서는 긴 횡보를 또 해주죠. 변동성이 또 크지 않아요. 넓어져요. 하락폭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실까요? 이 구간 사이에서는 또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넓어지죠. 변동성이 매우 커져요. 변동성이 다시 커지죠. 변동성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차 넓어지면서 또 변동성이 점차 커지죠. 그리고 좁아졌다가 넓어지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떤 걸 의미할까? 이제 좁아질랑 말랑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방향이 나오겠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러면 지지, 저항, 레벨 구간을 보면서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이 차트를 그리는 세력이 움직이게 되겠지만 이제 곧 방향이 머지않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인팜을 기준으로 마진 거래 비율을 좀 봤어요. 이게 상위 거래소 비중인데 바이낸스, 비트맥스, 바이비트, 비트파이낸스, OKX까지 해서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지금 메이저 거래소는 롱의 비율이 좀 더 우세합니다. 두 번째, 1시간 기준으로는요, 아직까지는 롱의 비율이 우세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롱은 상승을 베팅하는 거예요. 마진에. 숏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락하면 돈 버는 거고 상승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롱의 비중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롱이 많다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숏이 많다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개미들이 매수한 것들, 그러니까 숏의 비중이 많이 걸게 되거나 롱의 비중이 많이 걸게 되면 이것을 뚝배기 깬다 하는데 오히려 비중이 많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럼 항상 롱과 숏의 비중에 따라서 그 가격이 상승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곧 변동성이 나올 텐데 지금같이 거래량이 미비하고 MACD가 아직까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두 번째, RSI가 과매수 구간이 아니라면 흐름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또 결합해 본 것도 있고, 주봉상에서 본다면 주봉이 이제 일봉보다 더 뚜렷해요.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하동은 이제 조금 올라갔죠. 주봉 골반은 아직까지 넓은데 일단 일봉부터 보셔야 돼요. 네. 그 4시간 봉. 4시간 봉은 넓어졌다가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좀 더 크게 가는 거고요. 이 4시간 봉이 만나서 일봉을 형성하는데 4시간 봉에서는 이제 중심값에 안착을 해줬지만 이 구간상에서 약 한 840만원 구간 정도 되네요. 그 구간을 다시 만약에 이탈을 해줄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는 다시 조정이 오면서 불변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르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안착에 대한, 저는 저항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 안착을 충분히 해주면 그때 사게 된다면, 만약에 지표들이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 그때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매매를 하냐?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매수하고 내려갈 것 같아서 기다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2K, 1K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사이 구간의 매매가 얼마나 많은데 이 구간을 온전히 기다리다가
오히려 이 구간이 오지 않게 되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비쌀 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에 대한 레벨을 뚫고 나서 안착을 해줄 때 흐름이 좋다면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익절을 하시고, 그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다 며칠 동안, 이것에 대한 거는 올데이 워커님이나 예전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며칠 한 3일, 적어도 3일에서 4일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는 거죠. 거래량도 만약에 낮아지고, 그리고 대상승장이 오게 되는 차트에 대한 관점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근거로 말씀드리면 대상승장이 올 차트가 확연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뭐 영영 떨어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계시지만, 글로벌 흐름이나 국가보건 기관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우상향은 하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락할 때는 우리에겐 급락이잖아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차트는.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보고서 그리고 뉴스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가 팩트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차트는 단기 대응이에요. 단기 대응. 근데 여기서 중장기적인 대응도 같이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드린 5, 6, 7월 4월 중순부터, 만약에 4월 중순 전에 하락이 나와요. 또는 4월 중순에 하락이 좀 시작됐다가 어느 정도 구간을 조금씩 올라가 주게 되면 5월이 진짜 약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매매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일본 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요. 저는 여기서 보시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국가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치도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경제는 팩트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채팅창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뿌뿌님, 네, 표 안녕하세요. 네, 틀리는 벤틀리. 오영님, 근데 올데이워커님도 어제 방송은 못 뵀는데 오늘 봐서 되게 좋아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님, 제가 합방할 때인가 그때 뵀던 분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님한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한 관점은 맞을 수 있다. 대신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있으면 제가 그거를 올바른 관점으로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경제나 지표나 그런 것들도 제가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느 분 닉네임이요? 네. 근데 저도 오영님이라 그러는 게 EDH, DH, DDH, DDH 오영님 이러면요. 영상 얘기하다 시간 다 가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 시간 가지려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뉴스를 장세를 보시면요. 사실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면 상승이 강할 때는 호재거리가 많이 나와요, 뉴스가. 당연히 상승했으니까 호재거리가 많이 나오겠죠? 하락하게 되면요. 하락한 거에 대한 악재를 뉴스가 많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뉴스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단기적으로 이거는 뉴스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이 있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핵심이 있는 뉴스를만 가져오냐. 다른 거 아직까지 모르는 스캠 코인 같은 거는 관심이 아직 없어요. 이런 코인들은 비트가 대상승장이 시작할 때쯤, 그때 이제 매수를 단기적으로 하신 게 좋아요. 단기. 절대로.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자발트가 상장해요. 그러면 달릴 거예요, 차트가.
달리고 웬만하면 그날 파세요. 그날 파세요. 왜? 거의 다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자발트는 상장할 때 올라가 주다가 엄청나게 상승해 줬다가 다음날이나 며칠 뒤에 하락률이 매우 큽니다. 이 비트코인, 리플코인, 이더리움보다 이 사이의 구간들은 다른 코인들은 막 횡보하거나 뭐 약간 상승해 주는데 얘네들은 미쳐버리거든요. 그럼 물리면 몇 달일지 몇 년일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건 정말 위험하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왔니? 아니, 괜찮아요. 네, 부르기 저는 이제 편해졌어요. 저는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제 구독자님 분들은 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 구독자 공개를 했어요. 사실 안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또 구독자님들이 몇 명의 구독을 했는지 그게 나중에 또 성장하게 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인 복지사님께서도 좀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좋았고, 리플 아니아님, 네. 리플 아니아님과 또 리플 마니아님이 있죠. 네, 색깔이 다 약간 다른 채널. 네. 벤틀리야, 진짜 벤틀리 차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봤는데 그 차가 비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벤츠도 그렇고. 누구는 스캠 사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 스캠을 사시면요.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이 상승하는 그 시가총액을 끌어오지 못하면요. 이건 물론 작전주가 짜서 할 수 있는데 하락할 때는 얘네들이 크게 상승한 구간이 아니면요. 물려요. 네. 물리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이에요. 6개월. 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스캠을 홍보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코인에 대해서는 뭐 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코인 자유예요. 자유. 이게 진짜 중요한 관점인데,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코인은 자유입니다. 무슨 코인을 사시던 돈을 버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나는 코인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 과연 계실까요? 그러면 아직까진 탈비트가 아니잖아요. 탈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세요. 매매. 그게 무슨 말이냐? XRP 코인에 대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나는 XRP를 매집할 거다. 그러면 비트가 상승 방향성에 가지고 있다면 그때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비트가 급락을 할 것 같을 때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존버 관점이라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어요. 급락을. 그러면 그때 존버 물량을 매집하세요. 매집.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일 때는 그 존버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할로 익절하는 게 좋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비케도 마찬가지다. 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 캐시 BSV는 가끔씩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얘랑 라코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더리움 구간이 움직여줄 때는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다른 메이저가 어느 정도 움직여요. 가끔씩 이오스는 반반이에요. 이오스는 비트 따라갈 때도 있고 이더 따라갈 때도 있는데, 이 리플, 우리의 에즌코인 XRP는요, 이더가 상승한 뒤에 보통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줘요.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얘는 마지막에 달리냐? 네, 마지막에 달리냐? 근데 이건 약간의 뇌피셜인데, 워낙 개미들이 많이 탄 코인은요, 세력이 왠지 바로 올려주기보다는 마지막에 어느 정도 상승분을 주는 것 같고요.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당연히 시총 1위인 비트를 매수를 하다가 다른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이 매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메이저 코인 가격들이 높은 게 있는 거죠. 높은 게 있다. 근데 가격이 처음에 결정된 구간부터 그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100만원 시작할 수도 있고 뭐 50만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XRP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한 자리라고 들었는데, 그 옛날에 차트 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승분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비트가 주요 시총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메이저로 또 빠져요. 이제 이 비트를 매집한 사람들이 비트는 이제 곧 상승을 뭐 더 하거나 횡보를 하겠지만 이제 비트를 매도하고 알트를 사야 될 때다. 그때 이제 보통 리더로 많이 들어오죠. 시총이 2위니까. 그리고 나서 리플은 시총 3위지만 다른 메이저가 순환매를 돈 뒤에 이 시총 3위 쪽에 이제 많이 들어와요. 보통 순환매가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리플, XRP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사셨다가 쟁여놓으셨다가 비트가 대상승장 이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대상승하면 제가 저는 분할 매도를 할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신에 매도는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건 돈을 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돈을 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몇 K에 나는 팔아야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유죠. 제가 뭐 몇 K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오르고 난 팔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워낙 저점에 매집했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또 매도를 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다. 네, 자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코인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코인 짱이야. 우리 코인이 개발을 너무 잘해서 올라가 주는 거야. 그리고 손해낸 코인을 보면 이거는 망했어. 망했다. 근데 그게 사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비트 중점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비트건, 리플이건, 이더리움이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안 하나요? 계속 하죠.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결국 이 코인에 대한 매매에 대한 펀더멘탈의 증가로 이 시총이 흘러오기 때문에 자금이 상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조건, 우리가 기다리는 상용화 그리고 크립토 버블, 신규 계좌 발급, 이 세 가지가 맞물리고 규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이제 도소매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이게 맞물리면 차트에 이전 대한 고점 레벨을 깨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채팅창을 많이 보고 이제 제 방송은 많이 없는데요, 몇 분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XRP 지금 사요 말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시고 또는 뭐 이더 사요 말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스캠도 있고 이오스 사요 말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 대응을 하셔라. 그 근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비트코인은 영원 간다. 비트코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답이 없다. 트랜잭션 속도에 따라서 거래량이 7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제가 이 BTC 영상 예전에 올린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개발을 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거부터 해서 다양한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라이트닝 앱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되면서 이 거래량 처리 있잖아요. 그 거래 처리량. 그게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다. 얘도 개발을 되고 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지금 망한다. 그러면 도미넌스가 만약에 얘가 70%예요. 70%에 대한 자금이 100% 중에 코인이 3,000개가 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빠진다? 그럼 이 시장이 탈비트가 되면서 이게 떡상 갈까요? 알트가. 만약에 얘가 무너지더라도 시간을 걸리면서 무너지고 난 뒤에 다른 성공했다고 대중들이 판단한 그 코인의 가치가 오르고 난 뒤에 이 BTC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서서히 빠지겠죠.
두 번째, 만약에 BTC가 생존을 하게 되는 코인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코인이 된다면요. 제가 BTC만 매매한다고 말씀 안 드렸죠. 옛날에 그 영상 매매 그 영상 일집 공개할 때 비공개 방송에서 저 XRP 거래한 것도 있고 이더도 있고 뭐 트론도 있고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애청자분들도 아시거든요. 전 메이저 코인을 다 매매해요. 다 매매해요. 2번 BTC가 생존을 해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라는 시장에 시가총액이 1위가 또 유지가 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처럼 어떤 반도체나 뭐 이런 뭐 2차전지나 이런 것처럼 사이클에 대한 섹터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 구간이 올라면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와야겠죠. 성숙기. 지금 아직 미성숙기예요. 블루오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 가격의 흐름이. 왜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만약에 강남, 송파 이런 쪽의 가격이 20억 하던 게 점차 떨어져서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고 더 떡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주위 지방 아파트 가격은 만약에 얘가 10억인데 얘가 더 비유를 하자면 얘가 5억인데 지방은 과연 7억 유지를 하고 있을까? 10억인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일선님,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말고 또 XRP도 매매하신 거 아는데? 아닌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네. 사요 말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요 말아요 해서 사세요 했다가 마이너스 돼서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주식 전문가들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했다가 샀는데 얼마 전에 그 바이러스처럼 급락이 나오면요.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진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시드가 그때 없으면요. 이게 물리는 기간이 매우 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화를 시키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중간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전략이 좋냐? 존버는 좋아요. 저점 사면 좋아요. 저점에 사면 좋아요. 대신에 고점에 사면 더 오래 버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절충을 해요. 중장기용으로 존버 물량, 저점 매집한 거, 그리고 단기 물량. 그러면 매매할 구간이 많게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시드를 늘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존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량이 이 저점에 산 거에 비해서 적으면 그만큼 또 어느 정도 좀 편하거든요. 네. 그만큼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이평선이나 이런 거, 뭐 RSI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조지표를 보시다가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본인의 것. 자기한테 맞는 차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뭐 도움될 만한 채널이나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제가 증권사들이랑도 미팅을 갔잖아요. 이 사람들도 물론 이쪽에서 전문가지만요. 계약할 때 자금 관리해줄 때나 그때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이미 서약서에 써요. 네.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매수 매도는 당신이 정하는 거다. 우리는 방향성에 대한 거나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겠다. 그럼 코인도 나중에 더 많은 증권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게요라고 안 하고 똑같은 서약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제시하는 차트나 나중에 증권사들이 말하는 차트나 똑같이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네.